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검은 소리니까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요 그 시 중에서 하나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 나올 때는 음악 깔아주고 있는 거 맞죠? 네. 겨울이 꽃핀다라는 시네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비록 작아도 여려도 생을 두고 끝까지 정진하는 것이다. 흔들려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아, 이게 진짜 강함이래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싸움은요 누구와 비교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의 싸움은 여러분 자신과의 그 고독한 자신과의 그 싸움 속에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일생을 걸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극복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다. 그 또 다른 여러분들을 한번 끊임없이 계속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생을 두고 끝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출발! 자, 여러분들 이제 항일 파트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뭐 짧게 배웠다면 우리 이제 항일의 모습이죠. 결코 우리 역사가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수치스럽고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시대 때 그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서 싸웠던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정말로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온전하게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일제시대는 다 그랬어 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에 일제 빌붙어 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일제에 맞서 가지고 자신의 온 청춘을 바쳤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제시대에 다 그랬다라고 하는 말로 대충 뭉그러가면서 가려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 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항일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1910년대고요. 1910년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국내에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국외에서는 또 어떻게 싸워왔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 접근하시라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네, 이건 제가 앞 강의에서 공부하는 패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10년대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국내에서는 일제가 어떤 통치 형태를 펼치고 있었죠?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막 찍어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활동하기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주로 이런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는요 1910년대예요. 1910년대 국내입니다. 바로 비밀 결사. 네, 비밀 결사의 방법으로 몰래 조용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대표적인 단체 두 단체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체가 있냐면요. 먼저 독립의군부가 있습니다. 독립의군부가 있습니다. 자, 이 독립의군부에서는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임병찬이 말이죠. 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가려는 그런 비밀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이면 알겠지만 의병할 때 그 의자예요. 그러니까
의병하면 여러분들 위정척사와 또 연결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옛날 질서를 다시 복원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는요, 복벽주의, 다시 옛날로 독립을 하되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고종 황제, 고종 왕 황제를 중심에 놓고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을 지향하는 그런 비밀 결사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의군부의 모습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씩 있습니다. 바로 대한광복회. 네,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박상진. 이 박상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한광복회는요, 독립의군만 좀 반대해요. 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라고 하면 전제군주제, 군주제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대한광복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한광복회는요, 공화정을 지향합니다. 공화정을 지향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세요. 이 박상진 같은 인물은 여러분들 판사, 그러니까 이 법조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엘리트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트 계층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들어오면서 그 잘 나가던 그 자신의 어떤 모습을 딱 끊고 바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있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일제시대 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이 박상진만 해도 여러분들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다 그랬다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네. 그렇게 잘 나가는 엘리트 코스 밟으면서 일제에 협조해주면서 독립운동가들 잡아들여왔을 때 그들을 취조하고 신문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제시대는 다 그랬어 라고 착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닐까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변명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왔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화정을 지향했다라는 게 있고요. 특히 이제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장단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부호들, 일제 빌붙어 가지고 그냥 그 친일했던 모습도 보이는 그 부호들을 찾아내서 그 돈으로 만주 지역의 이제 학교, 무관학교, 그죠? 뭐 이런 사관학교죠. 이런 사관학교를 뭐 설립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었다. 뭐 이 정도는 살짝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이렇게 비밀 결사 활동으로 움직였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1910년 국내에서는 헌병경찰 통치, 무단 통치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국외에서는 그럼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국외에서는 뭐 이렇게 비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국외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활동을 했냐면 국외에서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요. 독립운동 기지. 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는 모습들이 있더라. 대표적인 게 있다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네, 여기 우리나라 지도예요. 이게 만주고요. 왜 몰랐어? 나는 너무 잘 보이는구만. 허허. 선생님 지도잖아. 그죠? 왜 자꾸 사인을 받을 때 왜 지도를 그려달라 그러니 너희들? 자꾸 지도를 그려달래. 민망해. 자, 이쪽 이 서간도 지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이 이쪽 북간도 지역. 그러니까 이제 간도라고 하는 명칭과 만주라는 명칭은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쪽 이 서간도 지역을 본다면 만주로 본다면 남만주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그 북간도 지역을 본다면 이건 만주로 본다면 뭐 동만주 뭐 그쯤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주와 간도는 이게 혼재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 지역명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뭐 간도, 만주, 뭐 대충 이거 느낌만 오시면 됩니다. 만주 지역이고 요 남쪽에 있는 요쪽 일대를 간도라고 했으니까. 근데 간도는 결국 이제 간도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일본에 넘어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이제 내년 1월 올 이런 추운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갔다 오려고.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 저 보여줄 자료 한번 찍어 보려고 한번 간다.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추우면 안 가고. 자, 어쩌면 이렇게 서간도, 북간도, 블라디보스토크,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었어요. 자, 먼저 여기 일단 서간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간도 지역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있다면 뭐니 해도 여러분들 신흥학교. 나중에 이제 신흥무관학교 쪽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신흥중학교, 뭐 신흥무관학교 쪽에 연결되는데 여러분들 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과정을 보면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그 오성과 한음 들어보셨죠? 예, 거기 그 이항복 집안의 이씨 육형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씨 육형제들이 정말 명망가 집안이거든요. 정말 잘 먹고 잘 산 그런 집안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 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나라가 망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요.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만주에 가서 바로 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자라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일본의 눈을 피해서 급매 아주 급하게 판 돈이 지금 시가로 약 6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unbelievable. 믿겨지세요, 여러분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6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요. 여기 와가지고 이쪽에서 땅 사고요. 그리고 건물들 짓고요. 거기서 군인들을 양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요. 3년 만에 돈을 다 써요. 그리고 3년 뒤 그들이 남긴 일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강냉이 죽이 없어서 옥수수를 꾸러 다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냥 적당히 일본에 협력하면서 적당히 살았으면 아마 대를 이어서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3년 만에 강냉이죽이 없어가지고 강냉이죽을 서로 빌려 다니는 그 모습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멈춰가지고 이상한 장면이니까 잠깐만 멈춰가지고 그분들과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럼 그들은 그들의 꿈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꿈? 우리의 아이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에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꿈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일제시대는 다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바로 이런 독립운동 기지 서간도 지역의 신흥학교 기억해 놓으시고요. 북간도 지역도 역시 이 지역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서요.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죠. 특히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이 단체를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단군을 믿는 종교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앞 강의에서 대종교라고 설명드렸죠. 그 대종교를 믿는 중광단이 있어요. 네, 대종교를 믿는 이 중광단에서 이제 학교들을 또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무관들, 군인들을 양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중광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온 단체, 중광단의 어떤 후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군사단체가 바로 북로군정서. 네, 바로 북로군정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북로군정서가 이제 1920년대 바로 항일무장투쟁의 선두에 서게 되는 그 단체가 바로 이 북로군정서입니다. 그래서 대종교 중광단 북로군정서 이렇게 북간도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1910년대는 여러분들 이 만주 지역에서 그 힘을 비축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힘을 비축하고 지금 인재를 만들어내고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고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모습, 이 에너지를 쌓은 다음에 1920년대 몰아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910년대는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 1920년대는 바로 항일무장투쟁의 총성이 울리게 되는 그런 시기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 이제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안촌. 네, 신안촌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 중에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있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네,
선생님. 저기 대한광복회하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혹시 같은 단체인가요? 글자가 틀린 게 다르겠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야. 비슷한 이름도 되게 많아. 대한광복회는 국내 비밀결사고요. 대한광복군 정부는 국외에만. 이 대한광복군 정부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면 대한광복군 정부가 혹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1910년대 그 소위 무단 통치에서, 그죠? 그러니까 국외에서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대한광복회와 대한광복군 정부를 그렇게 국외에서 만들어진 정부니까 국내는 힘들 거야. 그러니까 국외에 있겠지. 블라디보스토크 대한광복군 정부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들, 국내에선 비밀결사여, 국외에선 독립운동기지,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서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서 독립운동기지, 국외에서는 독립운동기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바로 비밀결사,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서 드디어 1919년 대한독립 만세! 네, 바로 3.1운동. 정말 이 전국 곳곳에 이 3.1운동의 함성이 퍼지게 됩니다. 3.1운동. 자,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군가요? 네, 유관순이죠. 저는 이 유관순 사진을 볼 때요, 그 초등학교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유관순의 얼굴은 이렇게 딱 반을 쪼개서 보면 한쪽은 남자 얼굴, 한쪽은 여자 얼굴이다 라고 해서 진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딱 사진을 딱 이렇게 반을 봤더니 진짜,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바로 고문을 받아가지고 툭툭툭 부은, 너무 막 그 사진 볼 때 제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어린 제가 볼 때 지금 나이를 본다면 제 제자뻘 되는 친구인데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그런 모습 보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어렸을 때는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바라봤냐 어떻게. 어쨌건 유관순 누나, 그죠? 유관순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어려울 때는 학생들이 그 선봉이 섰죠. 왜냐하면 이때 3.1운동이 벌어지면서 학교 휴교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들에 의해서 지방의 그 독립만세 운동이 쫙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학생이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이란 존재, 여러분들 학생이죠. 여러분들 그 학생이란 존재가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제가 끊임없이 설명드릴 거예요. 3.1운동에서도 여러분들 학생이 중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배경이 뭐였냐면요. 바로 고종의 인산일. 이거 정말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시험에 잘 나오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고종의 인산일. 1920년대 여러분들 60만세 운동이 있는데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순종의 인산일이래요. 그런데 이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이 되겠습니다. 참 고종과 순종,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1910년도에 우리가 경술국치 그 치욕적인 그 장면이 있을 때 도대체 고종과 순종은 무엇을 했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일국의 어떤 그 왕실의 보존만을 위해서 그저 버티고 존재했던 그런 존재라면 저는 그건 의미 없는 왕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건 이 고종과 순종의 어떤 저항을 이끌어냈던 그 계기는 바로 고종과 순종이 죽어야 이렇게 끌어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것도 아이러니다. 어쨌건 그 항일 독립운동의 아이콘이 고종의 죽음으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고종이 죽음으로 3.1운동이 출발하는 것이고 순종의 죽음으로 60만세 운동이 출발하는 것이고 나름 그런 면에서는
역할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이 고종의 인산일 3.1운동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때 이제 그 아주 정말 그 일제의 어떤 그 강력한 탄압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그 사건이 바로 제한리 학살 사건 뭐 있다는 거. 아주 뭐 귀에다가 응? 남자 이렇게 다 모아놓고 말이죠. 그러다 또 애까지 또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아이를 데려 들어왔다가 갑자기 문을 잠가버리고 그 바깥에서 불을 질러버리죠. 불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뛰쳐나올 때 총으로 저격을 하게 됐던 사건, 제한리 학살 사건. 이건 뭐 끔찍한 어떤 그런 사건이죠. 이 3.1운동의 그 결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 전시에 배웠죠. 3.1운동의 결과 일제의 그 식민지 지배 정책을 바꿔내는 그런 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통치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렇게 꾹꾹 찍어 누르는 어떤 그런 운동만으로는 조선을 통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소위 문화 통치로 가는 게 있고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3.1운동의 결과. 이 3.1운동의 결과. 드디어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바로 이 대한민국이 짜잔 하고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출발이 바로 3.1운동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분들 상하이, 상하이에서 사실은 3.1운동 이후에 연해주 지역에서도 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한성정부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있었어요. 연해주 지역에서는 이제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 서울에서 한성정부가 있었는데 상하이에서도 이제 상하이 정부가 있었거든요. 요 세 정부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상하이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상하이에다가 여러분 정부를 뒀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외교 활동을 좀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하이에 각국 외교의 어떤 그 조개들이 이제 공사관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그 독립의 어떤 그 당위성 그리고 일제의 어떤 그 점령의 어떤 부당함 이런 것들을 좀 알리면서 외교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의 어떤 존재를 알리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지금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활동하면 되는 거야? 만주 지역에 가서 만주 지역에서 지휘부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어떤 군인들을 진공작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휘부를 만들어야지. 이거 뭐야 이게 지금 뭐야? 라고 하는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3.1운동이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꼭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는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 자, 삼권 분립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삼권 분립은요. 먼저 국회, 지금의 국회죠. 임시의정원. 그 다음이 국무원, 행정부죠. 그 다음에 법원. 이렇게 최초 삼권 분립에 근거한 공화정. 공화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없어요. 이제 공화정.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공화제의 모습을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최초의 삼권 분립에 입각해서 출발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 이건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한 대한민국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다는 거. 우리 지금 현재 어떤 그 출발점. 지금 우리 모습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삼권 분립, 공화정.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 조직들이 있었어요. 어떤 조직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게 있어요.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게 있는데 연통을 넣도록 하여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렵죠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서신을 소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그런 기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여러분들 자본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자금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자금을 어떤 모은다든지 또는 정보를 준다든지 정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활동하는 게 연통제 교통국인데 특히 이제 교통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정보기관 어떤 그런 정보기관 이런 성격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연통제 교통국은요. 이게 지금 1919년에 지금 세워지잖아요. 근데 거의 1920년대 되면 연통제 교통 거의 와해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제가 이걸 가만히 내둘 리가 없겠죠. 그죠? 거의 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연통제와 교통국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독립신문. 선생님.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아닌가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독립신문은 그러면 독립협회만 내야 되나요? 그런 뭐 권리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을 또 발간하고요. 뭐 사료 편찬소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더라. 사료 편찬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아니 정부에서 신문 내고 역사 사실 모으고 안 하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이건 뭐 그냥 상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통제 교통국만 좀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삼권 분립에 의한 공화정이 출범하였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또 봐야겠다. 여러분들 그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들 이렇게 비밀결사 독립운동 기지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국외에 또 이런 활동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바로 28 독립선언. 네, 28 독립선언. 이 28 독립선언은 여러분들 요거는 동경. 네, 일본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외쳤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 이제 영향을 줬던 건 뭐냐면요, 이렇게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줬던 건 바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게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나뉘거든요. 그랬을 때 패전국의 식민지, 그 식민지 나라들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아쉽게도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요, 승전국 이쪽에서 줄을 서요. 정말 줄 잘 서요. 10년대도 그렇고 20년 아주 줄 잘 서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한테는 해당성이 없는 거야 이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작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민족자결주의 28 독립선언을 외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3.1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28 독립선언을 외쳤던 것이 동경에 가면 히비야 공원인가요? 네, 거기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가시면요, 지금도 어떤 집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어떤 그 심장부 같은 곳에서, 왜냐면 그 옆에 그 일본의 어떤 그 행정부가 다 몰려 있거든요. 바로 그 옆에 있는 공원에서 바로 28 독립선언을 외쳤다. 일본의 심장부에서 대한 독립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이제 3.1운동으로 그 불길이 쫙 일으켰던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3.1운동이었습니다. 자, 1910년대 여러분 드라마틱하죠? 1910년대가 어떤 시대야? 여러분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 막 태형, 직결 처분, 정말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국내외에서 우리의 조국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역동적인 1910년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1920년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1920년대는요, 일제히 통치 형태가 바뀌었다. 바로 소위 문화 통치 형태로 바뀌는 아주 기만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920년대 국내에서는 어떤 모습이, 또 20년대 국외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국내입니다. 국내에서는요, 이게 여러분들 그 소위 문화 통치다 보니까 살짝 틈이 많이 있어요. 살짝 틈이 있어요. 그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1920년대는 진짜 활동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요.
여러분 시험 보기 좀 어려울런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좀 힘든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어떤 그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갑니다. 먼저 민족주의 진영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민족주의 진영은 과연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인데요. 민족주의 진영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우수성 이런 것들을 알리는 쪽이고요. 사회주의 쪽은 사회주의, 어떤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꿈꾸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을 또 이제 사회주의 세력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민족주의 진영입니다. 자, 민족주의 진영은요. 이 민족주의 진영은 여러분들 그 저걸 한번 떠올리세요. 그 구한말 그 개화기 당시에 있었던 애국개몽 운동 있잖아요. 그 애국개몽 운동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족주의 진영에서 활동했던, 활약했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물산 장려 운동. 자, 이건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회사령의 폐지, 그리고 관세 폐지, 이런 것들, 회사령 이제 신고제로 가는 것이죠. 관세 폐지, 이런 것들이 가면서 어떤 민족 자본들이 갖고 있는 위기, 그 위기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것을 사달라, 국산품을 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 출발하냐면 이거는 평양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구한말에 바로 화폐 정리 사업, 그죠? 그 메가타이거 화폐 정리 사업 차관 많이 빌려온다 그랬잖아요. 그 차관을 갚자고 했던 게 바로 국채보상 운동이다. 그 국채보상 운동이 출발한 데가 어디예요? 대구잖아요. 그죠? 국채보상 운동이 출발한 거는요. 일제강점기 아니죠. 구한말 대구였고요. 이 물산장려 운동이 출발한 건 1920년대 일제강점기 평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시죠? 네, 평양 물산장려 운동 전개됩니다.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도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거 실패해요. 결국 이제 일제가 경성제국대학, 그죠?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의 어떤 그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경성제국대학을 만들면서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가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문맹퇴치운동. 문맹퇴치운동. 이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민족주의 진영에서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회주의 진영입니다. 자, 이 사회주의 진영은요 주로 쟁의를 주로 해요. 쟁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바로 파업을 얘기합니다. 파업. 네, 파업을 하는 것이죠. 자, 사회주의 세력에서는 어떤 파업이 전개되냐면 먼저 대표적인 파업을 한번 볼게요. 암태도 소작쟁의가 있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의. 암태도 소작쟁의. 이건 소작이에요. 소작. 농민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소작료를 인하라 이렇게 싸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산 부도 노동자 총파업이 있어요. 원산 부도 노동자 총파업이 있습니다. 이건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했던 운동. 원산 여러분들 이거 역사적으로 중첩된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원산 바로 개항장. 그죠? 개항장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나왔던 개항장의 한 군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 근대적 학교 어디? 배웠잖아. 왜 이래 이거? 원산 학사. 그죠? 원산 학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원산 부도 노동자 총파업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 지역이 역사적으로 중첩된 곳이 계속 나오면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원산 부도 노동자 총파업 사회주의 세력들이 있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게 큰 성과를 못 거둬요. 그러니까 밀리터리 설립운동은 경성제국대학 설립하면서 방해되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산장려 운동은 이게 사회주의 세력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뭐냐면 아니 우리 국산품을 사달라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기에 우리의 어떤 자본가들이 우리 것을 사달라는데 안 사줄 사람이 있겠어? 당신 안 사줄 거야? 아니야. 일제강점기 들어간다면 지금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때로 돌아간다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냐면 다 안 사니까 공급량이 딸리는 거예요. 공급량이 딸리면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절대 안 내려온다고요. 깎아지지 않는다고요. 올라간다고요. 이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자 노동자들이 이제 뭐라고 외치면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이건 바로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일 뿐이다. 자본가들의 배만 불려주는 운동일 뿐이다. 일본 자본가와 조선 자본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들은 똑같이 바로 노동자의 고열을 빨아먹는 자본가들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해댄 것이죠. 결국 이러면서 이제 물산장려 운동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돼요. 자, 이러니까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치론자들. 자치론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치론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자치론이 뭐냐면 그래? 독립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일제 식민지 지배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권을 좀 얻어내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춘원 이광수.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춘원 이광수가 자치론을 들고 나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민족주의 지형이 쭉 갈리는 거예요. 자치론자들과 그러니까 기회주의적 속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회주의를 배격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건 그 자치론자들과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 자치론자들을 지금 공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때 사회주의 진영도 좀 어려웠죠. 뭐 때문에 어려웠냐면 이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당시에 만들었던 치안유지법. 이게 굉장히 강력했어요. 사실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25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이 사회주의자들 잡아들이려고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 공간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지형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민족주의 지형은 자치론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회주의 지형의 어떤 그 파워, 조직력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이 만나는 시도가 보여지니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그 단계. 그게 뭐냐면 조선민흥회라는 게 있어요. 조선민흥회에서 한번 테스트해봤어. 민흥회에서 이 자본가들하고 사회주의자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괜찮아. 할만해. 그래? 그러면 사회주의 진영에서 그러면 민족주의 진영과 손잡자. 라고 해서 선언한 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라는 거예요. 정우회 선언. 근데 사실 여러분들 민족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손잡는 건 조금 모순이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세력들은 자본가 타도인데 그 자본가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그러니까 자본가라고 하는 어떤 그 범주 밖에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민족주의는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잖아. 민족주의 안에는 민족 안에는 자본가도 들어오고 노동자도 들어오고 다 포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가 자본가 타도를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가 손잡는 건 쉽지 않아요. 않지만 당시의 어떤 그런 환경들이 이렇게 사회주의 지형과 민족주의 지형이 손잡을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더라.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조직. 그 조직이 바로 어떤 조직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 조직이 바로 신간회다. 신간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구한말에 만들어진 공화정을 지향했던 바로 비밀 결사 조직. 그 조직은 어떤 단체인가요? 별척이 안 할 거야 진짜. 별척이.
일단 진도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신민회. 구한말에 여러분들 신민회와 1920년대 이 신관회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비슷하잖아.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린다고요. 신민회는 여러분들 비밀결사 조직 공화정 지향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신관회는요 공개단체예요. 공개단체입니다. 네, 공개단체고요. 일제강점기의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조직이 바로 이 신간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로 보시면 되겠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좌우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우연합. 또 좌와 우의 개념을 모를 수가 있는데요. 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의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좌측에 앉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와 진보를 외치면서 이 반대를 했던 그런 세력들이라고 해요. 변화와 진보, 뭔가 막 바꾸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좌측에 있는 사람은 진보 세력들, 이제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는 이제 좀 보수주의 지형들, 여기서는 이제 민족주의. 개념이 이제 명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우연합의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 바로 이 신간회다라고 하는 거. 공개단체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간회가 이제 더 대단한 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신간회가 왜 무슨 일 했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해소. 해소는 여러분들 해체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소. 해소는 원래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직으로 더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해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신간회가 1927년도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1920년대 국내에서 이 신간회 참 중요한 게 없어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중운동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대중운동. 이 대중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60만세 운동. 그렇죠?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자, 60만세 운동은 여러분들 제가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그렇죠. 이건 순종이에요. 저기는 지금 고종 인산이었죠. 여기는 순종 인산일. 를 계기로 했는데 이때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천도교 교당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종이를 인쇄하는 장면. 무슨 말이냐면 천도교는 민족주의 진영이잖아요. 종교, 민족주의 진영이라고요. 그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일단 손을 잡고 6.19 만세운동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돼. 이런 어떤 이런 흐름들이 바로 이렇게 신간회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화살표 꼭 기억해 주세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역시 학생이었습니다. 역시 학생들이 중심이 됐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사회주의 세력이 좀 주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하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민족주의 지형도 서포트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60만세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29년이죠.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이건 뭐냐면 광주로 통학하는 그 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들하고 이 조선인 학생들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그 조선인 여학생들이 그 댕기머리 있잖아요. 그 댕기머리 일본인 학생들이 갖고 장난친 거야. 그래서 또 이 격분한. 제가 옛날에 남녀공학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백연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그 남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그 우리 학교 여학생들이 좀 손님이 왔으니까 좀 이렇게 좀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안내도 해주고 그랬더니 그때
나 진짜 남학생들이 거기 그 저 창문턱에 쫙 교실 창문턱에 이 가관이 아주 창문턱에 쫙 앉아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 거야. 그 이게 뭐니 내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지 이렇게 그 한국인과 이 일본인 간에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연원에 아주 풀지 못한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 평상시 부르지도 않는 애국가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빵 터졌는데 이게 그 지역의 한일 학생 간의 충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항쟁으로 확산이 되죠.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운동이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광주 학생 항일운동 역시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3.1운동 때 유한순을 중심으로 했던 그 학생들의 어떤 그 모습들 60만세 운동 때도 역시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모습들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던 모습들 그 모습의 목표는 바로 일제 타도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일제를 향해서 아니요! 라고 외쳤던 그 주체들이 바로 학생들이었다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었다는 것.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거리에 나가서 그 무시무시한 제국주의의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 일제를 향해서 일제 타도를 외쳤던 그 주체가 바로 여러분들이었다는 것. 그 학생들, 여러분 친구의 DNA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겠지요. 여러분들 학생들은요 역사 속에서 여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사로 보면 4.19 혁명 때도 역시 학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역사의 거인이었습니다. 역사의 거인으로서의 학생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학생들이 닭장 속에 갇혀있는 독수리처럼 보는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학생들은요 정말 자유를 향해서 일제 타도를 외칠 수 있는 큰 날개를 가진 그 독수리처럼 웅비하면서 날아다녔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를 이렇게 닭장 속에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먹이 이렇게 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 알아. 자기가 닭인 줄 알아.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닐지 역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그 역사의 그 힘,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자유를 향해 마음껏 하늘을 펼칠 수 있는 날개를 펼칠 수 있는 큰 날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히 여러분들 자 보세요. 순서 60만세 운동이 1926년이거든요. 쭉 가. 여기 신간회 27년이야. 신간회 이렇게 결성에 영향 미쳤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신간회가 여러분들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요.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민중대회 민중대회를 열어서 그걸 확산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일제 리스트에 오른 거예요. 신간에. 얘네들 봐라. 이거 전국적으로 항쟁을 펼치고 광주 학생 운동 도와? 이거 안 되지. 이런 조지. 라고 해가지고 압박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신간에 결국 해소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 60만세 운동, 신간에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요 흐름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쳤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야. 왜냐면 그건 순서가 안 맞아, 순서가. 그죠? 순서 잘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할게. 자, 1번 60만세 운동. 1번이야. 1번. 그다음에 2번 신간회. 그리고 3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오케이? 이 흐름을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중운동 중에서 이제 또 대표적인 운동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 신간회죠. 신간회에 여러분 그것도 하나 있다. 신간회 자매단체가 있어요. 신간의 자매단체로 뭐가 있냐면 바로 근우회도 있어요. 근우회. 이거는 자매, 말 그대로 여성단체.
여성들이 또 이제 이렇게 민족 유일당 운동의 어떤 성격으로서 좌우 진영이 좀 합쳤던 그런 모습들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신간의 자매단체입니다. 여성 운동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평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형평 운동. 자, 형평 운동은 뭐냐면요. 이거는 백정. 요거는 백정. 물론 백정은 천민 이건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이제 가보개혁에서 이미 심지어 끝났기 때문에 백정이 천민이다 이제 이런 건 볼 수 없어요. 심지어 없으니까. 하지만 이 백정 출신의 이 아빠들이 열받은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차별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아야 되느냐? 백정들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라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나 이해가 돼. 아빠 입장에서 애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오면 아빠 애들이 아빠 보고 막 소돼지 잡는 백정이래. 나도 그런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들은 생각 얼마나 열받아.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바로 이 대중운동으로서 형평운동은 뭐냐면 그 백정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저울 있잖아요, 저울. 그 저울을 똑바르게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 출신의 어떤 그런 신분차별 폐지를 또 주장하는 어떤 모습들이 형평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1920년대 진짜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그 틈을 깊게 들어가서 아주 해집고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의열투쟁이 있겠습니다. 의열투쟁. 자, 이 1920년대 의열투쟁을 이끌었던 조직 하면은 뭐니 해도 역시 의열단이 되겠죠. 의열단이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이고요. 이 의열단의 그 혁명, 그러니까 행동 방침 이걸 줬던 인물은 신채호예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의열단원들은 여러분들 김원봉, 나석주, 김익상, 김상옥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석주 대단하죠, 여러분들. 영화 한번 만들어야 돼. 나석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명동거리에 나타나가지고요. 지금의 그 롯데백화점이 이 당시 일제 강점기에는 그때가 식산은행에서 이제 경제 정책의 어떤 그 본산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딱 폭탄을 들고요, 따다다닥 들어가가지고 딱 폭탄 던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겠죠. 그다음에 이제 폭탄이 안 터져요. 문제가 이 폭탄 진짜 어떡하니? 그래서 다시 뛰쳐나와가지고요. 이번에는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여러분 토지조사업할 때 배웠잖아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러니까 바로 식민지 어떤 그 경제 침탈의 어떤 그 본산이 아니야.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명동에 있는 지금의 그 외환은행 자리죠. 외환은행 자리. 거기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또 2층에 이제 그 토지 문서다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폭탄 던진 다음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역시 또 안 터져요. 폭탄은 왜 이렇게 안 터져? 안 터져가지고 결국은 또 나와가지고 그 위쪽으로 올라간 남산이잖아요. 그 남산 쪽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결국은 딱 막히죠. 일제 경찰에 딱 막혀가지고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순국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나석주입니다. 진짜 어떤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청춘의 그 고뇌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모습들 의열단을 통해서 좀 많은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그 암살, 밀정 이런 것들 다 의열단과 관련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1920년대 이런 의열투쟁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국내에서 정말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와우! 이외에도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국내에서 소위 문화 통치의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20년대입니다. 국외 20년대. 자, 국외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설명했죠. 1910년대 국외에서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군인들을 양성하고 때를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1910년대였다.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중강단의 북로군정서 뭐 이런 대한광복구정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힘을 비축하는 시기였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1920년대 동이 터올랐습니다. 이제 총성이 울려 퍼지겠죠. 항일 무장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192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의 모습들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그 항일 무장투쟁의 그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일단 이 두만강이죠. 두만강 이쪽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냐면 이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 자, 이 봉오동 전투는 여러분들 홍범도가 주도를 하죠. 물론 여러분들 이 부대들은요.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홍범도 대한독립군인데 그 대한독립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연합군이에요. 어딜 가나 그 대한독립군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고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봉오동, 홍범도 이 연합군이 전투를 전개돼 여기서 승리를 딱 거두는 거예요. 힘이 있거든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 그래서 일본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요.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요. 넘어오자 이제 부대가 이동을 하죠. 자, 이동을 합니다. 자, 부대 이동 경로 갑니다. 요쪽에서 이동을 해서 이 일본 군대를 끌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본이 조작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훈춘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그 영사관을 이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가지고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공격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 영사관을 지키지 못했느냐? 그럼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보내 빌미를 찾는 게 바로 훈춘 사건이죠.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오니까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만주 지역으로 갔던 독립군들이 이제 여기서 큰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청산리 전투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청산리 전투. 이 청산리 전투에는 여러분들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네,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플러스 알파. 여기 홍범도도 여기 들어가요. 네, 그래서 청산리 전투가 전개가 되었죠. 그러자 이제 일본이요. 이 지역을 정말 초토화시킵니다. 독립군들의 어떤 근거지를 없애겠다라고 해서 초토화시키는 모습. 예, 그것을 우리는 바로 간도참변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간도참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활동하기 좀 어려웠던 독립군들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저쪽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을 합니다.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열 정비한 거예요. 정비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결정을 하다가 저쪽 러시아령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자유시예요. 그런데 이 자유시를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바로 자유시 참변. 여기도 자유 참변이 벌어지는데 이 자유시 참변 1921년도에 벌어지는데 이게 왜냐면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러시아 쪽에서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대로 편입해서 싸워라. 그런데 여러분 독립군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내놓고 지휘부도 결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러시아 군에 같이 싸우자면 이게 독립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거부해야죠. 거부하면서 결국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내려와요. 예,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와서 3부를 결성하죠. 3부를 결성을 합니다. 이 3부가 어디냐면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네, 여기 바로 3부예요. 참정신, 여기 3부를 결성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민족 유일당 운동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좌우합작의 어떤 그 모습들이 벌어지면서 이 3부 결성도 지금 뭔가 좀 어떤 그런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 측에서 이거 지금 애써 지금 쫓아냈더니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3부 결성을 어떻게든 와해를 시키기 위해서 협정을 맺어요. 그 협정이 뭐냐면 3부 결성에 대한 공격이 되겠죠. 그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예요. 미스야 협정.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예요. 이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 중국인들한테 이 조선 독립군을 잡아오면 돈 주는 거예요. 현상 걸어가지고. 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이 안에서 일본 피하기도 참 힘든데 중국인들마저도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1920년대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적이 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일본에 협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미스 협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기예요. 자,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바로 3부 통합 운동이 전개가 되죠. 3부 통합 운동이 전개됩니다. 3부 통합. 그래서 북만주 지역, 북만주 지역에서는 한국 독립당이 한국 독립당은 조금 나중에, 그건 1930년대로 가야 되고요.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네,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 순서를.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번 봉오동 전투. 그죠? 홍범도 부대가 중심이 되었던 봉오동 전투. 그다음에 2번 청산리 전투. 그다음에 이제 3번을 간도참변을 넣긴 넣을게요. 일단 제가 3번 간도참변인데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 간도참변이라고 하는 것들이 청산리 전투가 끝나고 나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3번이라는데 구애는 받지 마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 대한독립군단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동하죠. 자유참변.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3부 결성, 그리고 미스야 협정, 그리고 8번째 3부 통합. 이렇게 해서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나오는, 이게 이제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이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이제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으로 또 이동이 될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1920년대 국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전 정말 이 화살표를 한번 좀 보세요. 이 화살표는 여러분들 정말 시험 공부할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이 순서를 또 8개까지 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화살표 좀 천천히 좀 들여다보세요. 이 화살표의 이동 경로가 이게 수천 킬로입니다. 이 수천 킬로를 이 사람들은 걸어서 갔을까요? 뭘 타고 갔을까요? 산을 타고 갔을까요? 평지로 갔을까요? 밤에 갔을까요? 낮에 갔을까요? 걸어서 산을 타면서 밤에, 그것도 이 만주 칼바람을 맞으면서 그 눈 쌓인 곳을 헤치고 이 수천 킬로를 이동했을 독립군들. 여러분들 이 화살표 속에 그 눈 위에 자국을 만들고 있는 그 독립군들의 발자국을 여러분들은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게 많아서 시험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가 아니라 이 화살표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발자국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셔야죠. 왜 그랬냐고요. 그냥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왜 그랬냐고요. 그럼 그들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들에겐 꿈이 있다고. 우리들의 아이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꿈 하나로 아무도 밟지 않은 이 눈 쌓인 이곳 위를 나는 발자국을 내면서 걸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 네. 뭐 홍범도, 김자진 이런 분들 이름은 남아있어도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일 겁니다. 한 번쯤은 그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1920년대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좀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 1910년대 만들었는데 지금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이게 지금 거의 다 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과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920년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로 오면요. 여러분들 국민대표회의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요. 이 국민대표회의는 이 창조파와 개조파가 붙은 거예요.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고요.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입니다. 아니죠. 거꾸로.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 싹 바꾸자.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 임시정부 내에서 개혁하자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결국 이 국민대표회의는 성과를 보지 못하고 20년대 이후부터 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1920년대가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고난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열리는 거거든요. 1923년에 열리는데 그 성과를 못 보면서 쭉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여기 이제 30-40년대로 가야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어이구 1920년대 이렇게 국내외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193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모습이 볼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1930년대 이 당시는 여러분 민족 말살 통치 시기죠. 민족 말살 통치의 시기였기 때문에 활동이 여의치 않아요. 1920년대처럼 소위 문화통치처럼 이렇게 열린 틈이 좀 보이지 않는 시기라는 얘기죠. 어떻게든 조선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 말, 뭐 이런 것들 다 뺏어가지고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시기가 바로 1930년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얘기예요. 그래서 민족말살 통치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은 분명히 있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먼저 역사 분야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자, 이쪽 역사 쪽에서는 여러분들 크게 이 당시에 그 역사와 관련된 그 흐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먼저 민족주의 진영의 역사가 있었고요. 민족주의 진영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이 실증주의 그 다음이 사회주의 이런 진영의 흐름이 있었어요. 자, 민족주의 진영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정인보가 얼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얼. 자, 민족주의 진영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신을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그 전통은요, 1920년대 또 1910년대, 그 이전에 20년대라고 한번 볼게요. 여기 10년대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때 신채호가 낭가 사상을 강조합니다. 낭가. 그리고 박은식은 혼을 강조합니다. 혼. 네, 이런 역사를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죠. 낭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랑할 때 여러분들 왜 그 산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화랑들이 어떤 그 호연지기를 다진 어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활달한 어떤 진취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혼이다, 뭐 정신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박은식 혼, 우리의 어떤 그 나라는 잃었어도 이 혼만 잃지 않으면, 정신만 잃지 않으면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지형은 이렇게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정신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는 있는 그대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뭐냐면 바로 진단학회라는 단체예요. 진단학회.
진단학교에서 발간한 책을 우리는 진단학보라고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로 이병도. 네, 사람 이름은 뭐 안 내려도 됩니다. 이병도. 근데 진단학보를 이렇게 어떤 역사 어떤 그 민족,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그 항일 운동의 그 분류에 넣는 거에도 굉장히 불쾌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좀 이렇게 아는 친구들은 아니 이병도의 실증주의 진단학회를 이렇게 항일의 어떤 그룹으로 넣어? 이게 말이 돼? 예. 교과서에 저는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인터넷 찾아가지고 한번 진위 여부를 한번 좀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한번 볼게요. 사회주의. 자, 사회주의 진영은 여러분들 이거는 유물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물론은 뭐냐면 역사는 진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보하냐면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그 예언을 이게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발전한다. 여기 개념들이 뭐냐면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민족주의, 실증주의,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경제. 사회경제주의로 봐야 돼요. 사회경제. 네, 사회경제. 그래서 발전한다. 이 발전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회경제. 자, 이게 발전한다고 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 일제 그 식민사관 중에서 우리 역사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바로 식민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론을 깨는데 아주 또 적절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지요. 사회경제사학, 발전, 보편, 법칙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사회경제사학, 사회주의 쪽 진영의 주장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역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쪽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그 문맹퇴치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1920년대 문맹퇴치 운동이 있었죠. 저 문맹퇴치 운동 중에서도 1930년대에 전개된 운동이 있었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 바로 버나로드 운동이라는 겁니다. 버나로드 운동. 자, 이 버나로드 운동 민중 속으로라는 뜻인데요. 이 버나로드 운동, 문맹퇴치 운동의 일환이지만 이 버나로드 운동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문회, 소설, 상록수가 또 당시 그 학생들이 그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계몽 활동하는, 문맹퇴치 활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 시문의 상록수에 또 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좀 더 볼게요. 국어 쪽에서 여러분들 제가 1930년대 활동했던 그 국어 단체가 뭐가 있냐면 조선어학회라고 있어요. 조선어학회. 가만 있어봐. 이 조선어학회 여러분 어디 들어보셨죠? 그렇죠. 일제 식민 지배 정책할 때 1942년도에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 있어가지고 결국은 뭘 못 만들었다? 그렇죠. 우리말 큰 사전을 못 만들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조선어학회의 전신이, 이 조선어학회 전신이 뭐냐면요. 조선어연구회예요. 조선어연구회. 이거는 20년대. 요게 이제 조선어학회 연결되는 건데, 이 조선어연구회에서는 뭘 했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노는 날, 기념하는 날이죠. 바로 한글날, 날을 이 조선어연구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또 간행하는 모습들도 있더라. 이 조선어연구회가 이 조선어학회로 연결되었고 그 조선어학회 사건이 42년도에 벌어지면서 탄압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연결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제 이 1920년대
그 대중운동 중에서 사회주의 진영 중에서 쟁의 활동 있잖아요. 쟁의 활동. 30년대로 오면 이 쟁의 활동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쟁의 활동 제일 과격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신간 해산시키는 신간 해산은 이제 이렇게 신간 해산은 이제 1930년대 초반에 오면 이제 해산이 되는데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여러분들 혁명적 그 지하로 들어가요. 혁명적 어떤 그 조직, 지하 조직. 네, 지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일본 측 입장에 본다면 이제 불법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 혁명 투쟁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둡고 힘든 시기였지만 나름대로 활동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이제 국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930년대 국외 활동에서요. 먼저 중국 만주 지역, 중국 만주 지역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가 두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 흐름 보여드렸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대한독립군단, 자유참변, 삼부결선, 미세협정, 삼부통합. 삼부통합. 삼부통합에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1930년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네. 그래서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이 혁신의회 계열이 이제 혁신의회 계열이 바로 한국독립당의 산하 부대가 뭐냐면 한국독립군. 네, 이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이 이끌었던 전투가 무슨 전투냐? 그 전투가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이끈 인물이 누구냐면 지청천인데요. 이 지청천이 이끈 전투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라는 거예요.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이건 좀 중요하니까 이거는 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그다음에 대전자령 전투. 이런 전투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국민부 있다 그랬죠, 남만주의 국민부. 이 국민부에서는 여러분들 조선혁명당 산하부대로 본다면 조선혁명군이에요. 이건 누가 이끌었냐면 양세봉. 여러분들 우리 일제강점기에는 아주 유명한 쓰리봉 시들이 있습니다. 쓰리봉. 의열단의 김원봉. 네, 원봉, 투봉, 쓰리봉. 원봉, 투봉, 쓰리봉. 김원봉. 투봉은 누구예요? 김두봉. 쓰리봉은 누구예요? 양세봉. 참내원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비슷하셔가지고 그래서 원봉, 투봉, 쓰리봉. 그래서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이렇게 뽕뽕뽕 있습니다. 뽕뽕뽕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이 양세봉이 이끌었던 그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뭐였냐면 바로 조선혁명군이었죠. 그래서 이런 전투 그게 바로 영릉가 흥경성 전투라는 거예요. 영릉가 흥경성 전투. 자,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뭘 놓치지 마냐면 이건 모두 다 한중 연합작전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가만히 있어봐. 1920년대 미스협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기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는 중국인들이 한국과 손을 잡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죠. 바로 1931년 만주사변을 일본이 일으키면서 중국인들이 한 거예요. 우리의 적은 바로 일본이구나. 그래서 일본과 맞서던 이 한국인들과 손을 잡게 되는 시점이 바로 1930년대다. 그러니까 1930년대 모든 활동들은 한중 연합작전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한중 연합작전 30년대 키워드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중국 관내를 한번 가보겠어요. 중국 관내. 중국 관내. 자, 이 중국 관내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임시정부 1920년 너무 힘들다고 그랬잖아. 국민대표회의가 이제 무산되면서 너무 힘들게 지금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임시정부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0년대와 40년대를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대와 40년대를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자, 30년대는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좀 보이려고 그래요. 20년대 의열단 투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30년대는 임시정부의 한인 애국단 활동이 있습니다. 한인 애국단. 한인 애국단. 의열단,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은 1920년 주로 활동하고요. 이 한인 애국단은 김구. 중간에서 주로 김구가 이제 이어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봉창. 이봉창과 윤봉길. 이봉창과 윤봉길. 네, 이런 인물들이 되겠죠. 한인 애국단을 이끌고 있었다. 그러니까 1920년대 굉장히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존재감의 어떤 그 부상,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1930년대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40년대 이제 사실 윤봉길의 의거의 역사의 의의가 뭐예요? 이때 이 윤봉길 의거가 되면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돼요. 받게 되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윤봉길의 어떤 그 의거가 되면서 일본의 눈을 또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의 어떤 그 쫓아오는 걸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장정, 그 엄청난 중국 땅을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충칭. 네, 이 충칭에 정착을 해요. 충칭에 정착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바로 한국 독립당. 이 한국 독립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건국강령 이런 건 이제 발표하겠죠. 1941년도에. 그리고 한국광복군,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 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선전포고. 대일대독 선전포고를 또 담당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임시정부 살펴봤고요. 또 하나의 조직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김원봉 있잖아요. 의열단 있잖아요. 1920년대 이 의열단. 이 의열단이 1920년대 활동하다가 이제 한계를 느껴요. 이렇게 한 명을 죽이고 이게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죽인 자리에 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으니까 큰 변화가 없다라고 이들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뭔가 군사적인 조직이 더 필요하다. 이게 개인별로 어떤 그 폭탄 던지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군사적인 어떤 조직,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열단의 김원봉 노선이 이제 1930년대로 오면 바뀌는 거예요. 개별 투쟁에서 이제는 집단적인 어떤 그 군사적 조직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든 게 뭐였냐면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거예요. 민족혁명당. 네, 이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민족혁명당의 산하부대가 있어요. 그 산하부대가 뭐냐면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거죠. 조선의용대. 자, 이제 이 조선의용대를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조선의용대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일부는 쭉 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자, 출발. 네, 일부는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요. 일부는 김원봉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력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저쪽 화북 지역 예난으로 가가지고 조선의용군. 네, 이 조선의용군으로 또 개편되는데 또 많은
이건 예난 지역에서. 네. 예난 지역에서 조선 의용군으로 또 활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940년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그 부대가 있다면 바로 한국광복군, 그리고 조선의용군, 그리고 여기 이제 합류하게 되는 조선의용대. 네, 요 부대들은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한인 애국단은 여러분 의열투쟁 조직이잖아요. 근데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국광복군 이건 군사 조직이에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관내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하나만 좀 더 본다면 여기 지금 1930년대 이후에 여러분들 특히 1940년대 이후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조선건국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건국동맹. 이 조선건국동맹은 이제 여운형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조선건국동맹, 이 조선건국동맹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독립당, 조선건국동맹 또는 민족혁명당 이런 세력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미래의 청사진이 같아요. 그 같은 모습은 뭐였냐면 모두 다 공화국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공화국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광복되고 나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예측이 되시죠? 공화국.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공화국, Republic of Korea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미소의 어떤 그 점령군에 의해서 그냥 우리의 어떤 모든 걸 다 내줘오는 그 비주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선건국동맹, 그다음에 뭐 민족혁명당,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어떤 조직들이 다 모두 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공화국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들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이런 데서 의의를 여러분들 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부터 한번 보죠. 1910년대는 글쎄요. 여기서 이제 제일 시험에 나온다는 건 역시 이건 뭐 하나만 꼽아봐라고 한다면 3.1운동. 3.1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3.1운동의 결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요거 하나 꼭 좀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 잡겠습니다. 다음 1920년대. 1920년대는요. 뭐 아무래도 신간회가 제일 중요도가 높아요. 신간회가 제일 중요도가 높고 그 흐름. 60만세 운동에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요 흐름 있잖아요. 요거 이제 1920년대라는 거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오늘 순서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로 가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30년 특히 이제 그 군인들, 그 군사 조직들 있잖아요. 여기 조선의용대, 그다음이 한국광복군, 그다음이 조선의용군. 네, 이렇게 군사 조직들은 여러분들이 좀 꼭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중국 관내에서,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만주 지역에서는 한국 독립군 그리고 조선 혁명군이 있다는 거. 네. 이렇게 군사 조직, 1930년대, 40년대 있었던 그런 군대 조직 있잖아요. 그런 명칭들은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와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항일의 역사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 언제 다 외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만들고자 했던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통하는 시간을 좀 제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올리면서 사람을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